처음 뵙겠습니다. 김도윤입니다. 잠깐 앉아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날도 그냥 친구랑 커피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말도 없이 남자 한 명을 데려와 제 앞에 앉혔어요. 저는 바로 친구한테 따졌습니다. 너 왜 이런 걸 말도 없이 해? 친구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영아, 너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저는 결국 몇 달을 고민하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 번호 줘. 그런데요. 왜 저는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제 인생이 편해지는 쪽이 아니라 무너지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도장을 찍었는지, 왜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됐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62이에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5년을 혼자 지냈습니다. 아이 넷은 다 장가 시집 보냈고요. 밖에서는 늘 괜찮다는 말만 했어요. 자식들한테 걱정 얹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부터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무서워지더라고요. 그 말은 끝내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고 나서 첫 해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 끝나고 아이들이 제 손 잡고 울 때도 저는 눈물이 안 났어요. 그냥 해야 할 일만 하나씩 처리했죠. 둘째가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는데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진짜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편했거든요. 2년째부터는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창문 여는 거였어요. 밖에서 차 소리라도 들어야 사람 사는 곳 같았습니다. 밥은 혼자 먹으니까 간단하게만 했죠. 냉장고에 반찬 몇 가지 만들어두고 며칠씩 먹었어요. 설거지도 한 그릇이면 금방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끓여서 나흘 먹고 된장찌개 끓여서 사흘 먹는 시기였어요. 가끔 생선 한 토막 구워 먹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국이랑 반찬으로 때웠습니다. 밥상 차리는 것도 귀찮아서 한 그릇에 다 담아 먹었죠. 식탁에 앉는 게 아니라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먹었어요. 3년째에는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주 2일만 나갔어요.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였죠.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일도 편했고요. 주로 계산대에 앉아서 손님 받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물건 정리하고 유통기한 확인하는 것도 했고요. 손님들이 들어오면 인사하고 계산해주고 봉투 챙겨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라 얼굴은 익숙했습니다. 가끔 말 붙이는 사람도 있었죠. 날씨 얘기나 물가 얘기 같은 거요. 저는 그냥 맞장구만 쳤어요. 길게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도 슈퍼에 나가는 날은 괜찮았습니다. 사람들 보고 말도 하고 시간도 빨리 갔어요. 점심시간에는 사장님이 김밥 사주거나 라면 끓여주곤 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나았죠.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4년째, 5년째는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일 나가고 돌아와서 또 혼자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는 게 일상이 됐어요. 자식들은 명절 때나 얼굴 보고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왔죠. 저는 늘 잘 지낸다고만 했습니다. 실제로도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큰애는 서울에서 살고 둘째는 부산에 있었어요. 셋째랑 막내는 둘 다 멀리 있었습니다. 명절 때 오면 하루 이틀 묵다 가는데 그때만 집이 시끄러웠죠.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다 가고 나면 또 조용해졌죠.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 만나고 말도 하고 움직이니까 괜찮았는데 밤만 되면 달랐어요. 불 끄고 누우면 천장이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나중에는 무섭더라고요. 혹시 내가 자다가 뭐 잘못되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놨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잠이 왔거든요. 드라마 재방송 틀어놓고 누워있으면 언젠가는 잠들었죠. 가끔은 새벽까지 안 자고 있다가 동틀 때쯤 겨우 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무거웠지만 일 나가야 했으니까 씻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낮에 졸릴 때가 많았습니다. 슈퍼 계산대에 앉아 있다가 깜빡깜빡 졸기도 했어요. 사장님이 피곤해 보인다고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잠을 못 잤다고만 했죠. 왜 못 잤는지는 말 안 했어요.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은 가끔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홀로 사는 사람도 있었고 배우자는 있는데 사이가 멀어진 사람도 있었죠. 우리는 만나면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별것 아닌 얘기만 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힘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지냈죠.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은 미숙이라고 하는데 저랑 제일 가까웠습니다. 얘는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대화는 거의 안 한다고 했어요. 각자 방 쓰고 밥도 따로 먹는다고 했죠. 저는 그 말 들으면서 혼자 사는 게 나은지 그렇게 사는 게 나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미숙이가 커피 마시자고 해서 동네 카페로 나갔어요. 평일 오후라 한산했죠. 저는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이었는데 밖에 사람들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날씨는 좀 쌀쌀했습니다. 미숙이가 들어오는 걸 봤는데 뒤에 남자가 한 명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숙이가 그 남자를 제 앞에 앉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나이는 70 넘어 보였죠. 표정은 차분했는데 낯선 사람 앞에 앉아 있다는 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대답도 못하고 미숙이만 쳐다봤어요. 미숙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자리를 뜨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미숙이한테 물었어요. 왜 말도 없이 사람을 불러 하고요. 미숙이는 한숨 쉬더니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고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내가 편하게 안 사나 싶었거든요.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나 싶기도 했고요. 남자는 그냥 앉아서 커피만 마셨습니다. 미숙이가 남자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별말 안 했어요. 사별한 지 6년 됐다는 얘기, 아이들은 다 독립했다는 얘기, 집은 혼자 살기엔 크다는 얘기를 미숙이가 대신했죠.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남자가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나가고 나서 미숙이한테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숙이는 알았다고 했지만 표정은 아쉬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해가 이미 기울고 있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까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불 켜고 가방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열어보니까 어제 먹던 반찬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입맛은 없었지만 밥은 먹어야 했으니까 데워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텔레비전 켜고 소파에 앉았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남자 얼굴도 생각났고 미숙이가 한 말도 생각났죠. 너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니까 더 심해졌어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화가 났던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봤어요. 미숙이가 말도 없이 사람을 데려온 것 때문인가 싶었는데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한테 화가 났던 거였어요. 그 남자를 보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는 게 싫었던 거죠. 괜찮다고 말해왔는데 사실은 안 괜찮았다는 걸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섭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걸요. 혼자 늙어가는 게, 혼자 아프게 되는 게, 혼자 죽는 게 무서웠어요. 그 무서움을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남자를 만난 건 뭐였을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숙이한테 연락은 안 했어요. 화가 풀린 건 아니었지만 계속 피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미숙이는 반가워하면서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커피 마시자고 했을 때 미숙이가 물었죠. 나 혼자 가도 되냐고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번에는 미숙이만 왔습니다. 우리는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한동안 다른 얘기만 했죠. 날씨 얘기, 동네 얘기, 슈퍼 일 얘기 그런 거요. 미숙이는 저한테 계속 눈치를 보더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고요. 미숙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기다렸다는 표정이었죠. 미숙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도윤 씨는 옷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건물이 몇 개 있어서 임대료로 산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6년 전에 사별했고 자식은 딸 하나인데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했어요. 성격은 조용하고 말이 적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죠. 저는 고개만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미숙이가 덧붙였어요. 선영아, 그 사람 너 찾아보고 있더라 하고요. 제 번호 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줬다고 했습니다. 내가 싫어할까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잘했다고 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얘기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도 남았고 옷 장사했다는 것도 남았어요. 건물이 몇 개 있다는 게 좀 신기했죠.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평범하게 직장 다니다 정년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찾아본다고 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평범하게 살다가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62살짜리 여자인데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거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남편 간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생각은 커졌어요.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목소리도 생각났고 손으로 커피잔 잡고 있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저는 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일이 아닌데 싶었거든요. 낮에 슈퍼에서 일할 때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어요. 계산대에 앉아서 손님 받다가도 생각에 빠졌죠. 사장님이 선영 씨 괜찮아요? 하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어요. 실제로도 피곤하긴 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생각은 안 사라졌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해졌어요. 미숙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도 싶었지만 그러기엔 창피했습니다.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미숙이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미숙이는 또 반가워했어요. 우리는 이번에도 같은 카페로 갔죠. 자리 잡고 앉아서 커피 주문하고 나서 저는 미숙이 얼굴을 봤습니다. 미숙이가 먼저 물었어요. 선영아, 무슨 일 있어 하고요.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안 하면 계속 이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나 찾아봐 하고 물었어요. 미숙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연하지, 너 얘기 계속 하던데 하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아, 너 마음 바뀐 거야 하고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바뀐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궁금했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 말도 거짓말 같았죠. 미숙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계속 뒤척였어요. 제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었죠. 이 나이에 새 사람을 만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도 생각났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도 걱정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혼자 살면서 무서워하면서 버티는 게 맞나 하는 거였어요. 낮에는 괜찮은 척하고 밤에는 천장 보면서 떨고 그렇게 10년, 20년을 보내는 게 맞는 삶인가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또 미숙이를 만났어요. 그동안 계속 생각했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미숙이가 물었어요. 선영아, 어떻게 할 거야 하고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미숙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하고요. 또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슈퍼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건지요. 새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건지,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운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둘 다 무서웠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가고 있다는 거요. 내가 여기 앉아서 고민하는 동안에도 나는 늙어가고 있고 기회는 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숙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숙이가 받았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 번호 줘하고요. 미숙이는 잠깐 조용하더니 물었어요. 선영아, 확실해 하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확실해 하고요. 사실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죠. 미숙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내일 연락해 볼게 하고요. 전화 끊고 나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뭘 한 건지 실감이 안 났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말을 해버렸으니까 되돌릴 수는 없었죠. 이틀 뒤 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보면서 한참 망설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계속 울리니까 받아야 할 것 같았죠. 전화를 받았을 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선영 씨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죠.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번호 받았는데
연락드려도 되나 싶어서 며칠 고민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하고요. 저는 언제냐고 물었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선영 씨 편하신 날로 정하시면 됩니다 하고요. 사흘 뒤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미숙이 없이 둘이서만요. 같은 카페였는데 저는 일찍 나가서 기다렸어요. 도윤은 정확하게 약속 시간에 왔습니다.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고 걸음걸이가 반듯했죠. 제 앞에 앉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윤이 커피를 주문하러 가면서 뭐 드실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라고 했죠. 도윤은 금방 주문하고 돌아와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나서야 도윤이 입을 열었죠. 지난번에 깜짝 놀라셨죠? 미숙 씨가 미리 말씀 안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도윤이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옷 도매 일을 30년 넘게 했다고 했어요. 동대문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공장까지 운영했다고 했죠. 10년 전에 정리하고 지금은 건물 몇 개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어요. 자랑하는 느낌은 없었죠. 아내는 6년 전에 췌장암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1년 투병하다가 갔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할 때 도윤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도 혼자 버텼구나 싶었죠. 딸은 결혼해서 지방에 산다고 했어요. 손주도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어요. 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도윤이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요. 저는 간단하게만 대답했어요. 남편 보내고 5년 됐다. 아이 넷 다 출가시켰다. 작은 일 하면서 혼자 산다 그 정도만 했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어요. 이 사람도 힘들구나 싶었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다를 게 없었죠. 1시간 정도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하고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알겠다고 하면서 천천히 결정하시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죠. 그런데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면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일주일 뒤 도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 씨 날씨가 좋은데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한참 보다가 답장을 했습니다. 좋다고요. 약속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날씨는 정말 좋았어요. 하늘이 맑고 바람이 선선했죠. 도윤은 편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운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는 노인들도 보였죠.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걸었어요. 도윤도 말없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혼자 사는 게 어떠세요? 하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좀 무섭다고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후회됐어요. 왜 그런 말을 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집이 너무 커서 밤에 혼자 있으면
이상한 소리만 들립니다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 사람도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나눴죠. 그 뒤로 만남이 자주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봤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공원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밥을 같이 먹기도 했죠. 도윤은 늘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불편할까봐 계속 신경 쓰는 게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도윤이 편해졌어요. 말도 자연스럽게 나왔고 웃을 일도 생겼습니다. 도윤도 처음보다는 많이 편해 보였어요. 농담도 하고 옛날 얘기도 했죠. 우리는 나이도 비슷하고 겪은 일도 비슷해서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도윤이 아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투병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원 오가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얘기요. 저도 남편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일주일 만에 갔던 일 장례 치르면서 정신없었던 일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 것 같았어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도윤이랑 있으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식당에 가자고 했어요. 조금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골라 입고 나갔죠. 도윤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도윤이 말을 많이 했어요.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딸 얘기도 하고 일 얘기도 하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도 얘기했어요. 저는 듣다가 물었습니다. 왜 오늘은 말이 많으세요 하고요. 도윤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실 때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 제 말 들어주시겠습니까 하고요. 저는 말하라고 했어요. 도윤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선영 씨랑 같이 살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제 힘듭니다. 제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은 제 반응을 보면서 기다렸죠. 저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고요. 도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죠.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도윤이 좋긴 한데 같이 산다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안 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같이 살면 뭐가 달라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까 그런 걸 생각했죠. 답은 안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도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대답을 재촉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안부 묻는 전화였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선영 씨 시간 정해서 결정합시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2달 뒤에 대답하겠다고 했어요. 도윤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남을 이어갔죠. 그런데 그 2달이 제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윤이랑 계속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가는 게 점점 더 싫어졌어요. 도윤이랑 있을 때가 편했죠.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속한 날 도윤을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도윤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살아요 하고 말했죠. 도윤은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씨 후회 안 하시게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도윤이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 씨 그런데 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거는 안 됩니다. 혼인신고를 합시다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인신고까지 생각 못 했거든요. 그냥 같이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건 너무 빠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저는 이 나이에 동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진짜 부부가 되는 건데 그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선영 씨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하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서웠던 거죠. 이 나이에 다시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선영 씨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부부가 돼야 합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도윤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산다는 건 어정쩡한 관계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굳이 재혼까지 할 필요 있냐고 할 게 분명했죠.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진짜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같이 살다가 안 맞으면 나오면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윤 말도 이해가 됐어요. 일주일 뒤 도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윤이 받았을 때 저는 말했어요. 혼인신고 하겠습니다 하고요. 도윤은 잠깐 조용하더니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도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언제 할지 정하자고 했죠. 보름 뒤 우리는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도윤이 서류를 챙겨왔더라고요. 저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서류 작성하고 도장 찍고 제출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접수됐다고 했어요. 축하드린다는 말도 했죠.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혼을 했어요. 식도 안 올리고 자식들한테 말도 안 하고요. 주민센터 나올 때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 탔죠. 도윤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하고요. 여보라는 말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냥 네 하고만 답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았죠. 그런데 저는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도윤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새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넓었어요. 40평쯤 돼 보였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도윤이 안내했습니다. 거실이 넓고 방이 3개 있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여보 편하게 쓰세요. 이제 여기가 집입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맙다고만 했어요. 짐은 며칠 안에 가져오기로 했죠. 도윤이 방을 보여줬습니다. 제 방은 햇볕이 잘 드는 쪽이었어요.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 도윤은 밖에 일 보러 나가고 저는 집에 있었어요. 집 구경도 하고 정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도윤이 돌아오면 같이 밥을 먹었죠. 밥은 제가 했습니다. 도윤이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하겠다고 했어요.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부엌에 들어가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마트 가서 장을 봤어요. 뭘 사야 할지 생각하면서 돌아다녔죠.
장바구니에 채소를 담고 고기를 골랐습니다. 생선도 샀고 과일도 샀어요. 계산하면서 생각했죠. 이제부터 이게 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냉장고에 넣고 정리했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어요. 반찬도 몇 가지 꺼내서 접시에 담았죠. 밥상을 차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남편한테 하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겠죠. 6시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밥상을 차려놨더니 도윤이 좋아했어요. 맛있겠다고 하면서 앉았죠. 우리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맛있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하는 게 익숙했거든요. 설거지 끝내고 거실로 나왔더니 도윤은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이 처음부터 방을 따로 쓰자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서로 편한 게 낫다고 했죠.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같은 방 쓰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생활은 평온했어요. 도윤은 예의 바르고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저는 집안일하고 밥 차리고 그렇게 지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낮에는 집 정리를 했습니다. 거실 청소하고 방 정리하고 화장실 닦고 그런 일이었어요. 빨래도 했습니다. 도윤 옷이랑 제 옷을 같이 돌렸죠. 널어놓고 마르면 개서 정리했어요.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저녁 준비할 시간이 되면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면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 보고 메뉴를 정했죠. 김치찌개를 끓이기도 하고 제육볶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뭘 해도 맛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3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여보 딸이 이혼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갑자기 왜요 하고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남편이랑 안 맞았나 봅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딸이 여기로 들어온대요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여기로 들어온다고요 하고 되물었어요. 도윤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데가 없답니다. 애도 데리고 와야 한대요. 잠깐만 있다가 나갈 거래요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이 들어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도 없었죠. 도윤 딸이니까요. 이틀 뒤 딸이 왔습니다. 짐을 들고 16살쯤 돼 보이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딸은 40 중반쯤 보였습니다.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까딱하더니 방으로 들어갔죠. 손녀는 저를 힐끗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죠. 저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딸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집에 제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혼인신고는 했지만 저는 여기 식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들어온 곳이 어디인지를요. 딸이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딸은 방에만 있었고 손녀는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그냥 평소처럼 집안일하고 밥 차리고 그랬습니다. 도윤도 별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더니 밥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있다고 했죠. 딸은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차려줬어요. 딸은 먹고 나서 그릇도 안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밥 달라고 하고 먹고 나서 그릇 놔두고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죠. 도윤한테 말하려다 그만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냥 밥 한 끼 더 차리는 거니까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요구가 더 늘었습니다. 빨래를 해달라고 했어요. 손녀 교복이랑 체육복이랑 다 모아서 세탁기 앞에 놔뒀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그냥 했습니다. 어차피 빨래는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돌리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2주쯤 됐을 때는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 마트 가서 뭐 좀 사오라고 했어요. 딸이 메모지에 적어서 줬습니다. 과자며 음료수며 생리대며 여러 가지였어요. 저는 나가서 사왔죠. 딸은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차까지 요구했어요. 손녀 학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면허는 있었지만 운전을 오래 안 해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딸이 계속 부탁한다고 하니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도윤차를 몰고 손녀를 태웠습니다. 학원까지 15분쯤 걸렸어요. 손녀는 차 안에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인사도 안 했어요. 학원 앞에 내려주니까 그냥 내려서 가버렸죠.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윤한테 말했습니다. 왜 제가 다 해야 해요 하고요. 도윤은 밥 먹다 말고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밥도 빨래도 심부름도 차까지 다 제가 하잖아요 하고요. 도윤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딸은 딸이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또 말했어요. 지금 힘든 시기니까 좀 도와줘 하고요. 저는 제가 식모냐고 물었습니다. 도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도윤이 처음으로 화를 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호칭이 바뀐 게 느껴졌죠. 여보가 아니라 너라고 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윤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을 치우면서 생각했죠.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 뒤로 도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말도 짧게 했고 저를 잘 안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워졌어요. 도윤 눈치를 보게 됐죠. 딸한테도 더 잘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딸이랑 손녀 밥 차려놓고 도윤 출근 준비 챙기고 그랬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그런 일을 했죠. 오후에는 손녀 학원 픽업이 있었습니다. 2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데려다 줬어요. 학원이 3곳이었습니다. 저는 차 타고 동네를 계속 돌아다녔죠. 손녀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저녁에는 밥을 차렸습니다. 4명 밥을 차리는 게 생각보다 일이 많았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 해야 했고 국도 끓여야 했습니다. 손녀가 편식을 해서 따로 메뉴를 챙겨야 할 때도 있었어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많았어요. 냄비며 프라이팬이며 다 씻어야 했죠.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면 9시쯤 됐어요. 그때쯤 되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있었어요. 가끔 나와서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고 다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손녀 밥은 제가 챙기고 학원도 제가 데려다 주고 다 제가 했어요. 4개월째가 됐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뭔지를요. 아내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는 사람이었어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차 태워주는 사람이었죠. 밤에 방에 들어가면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었어요. 도윤이랑 같이 살면 편할 줄 알았는데 혼자 살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하인처럼 사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경우냐고요? 저는 설명했어요.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 딸이 들어와서 저를 식모처럼 부린다고 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를 알려줬습니다. 협의 이혼이 제일 빠르다고 했어요. 합의만 되면 한 달 안에 끝난다고 했죠.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으로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재판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 메모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뭘 했는지 적었어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밥 차렸고, 누구 빨래했고, 몇 시에 학원 데려다 줬고, 저녁 몇 시에 차렸고 다 적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변호사가 말했거든요. 2주쯤 적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하루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 먹을 때 30분 앉아 있는 게 전부였어요. 한 달쯤 기록을 모았을 때 저는 도윤한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멈췄어요. 아침밥을 안 차렸습니다. 일어나서 제 방에 있었어요. 딸이 부엌으로 나왔다가 돌아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도윤이 문 두드리더니 물었어요. 밥 안 해 하고요. 저는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갔어요. 점심도 안 했습니다. 빨래도 안 돌렸어요. 청소도 안 했죠. 그냥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녀 학원 시간이 됐는데 저는 안 나갔어요. 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학원 안 데려다 주냐고 물었어요. 저는 오늘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누가 데려다 줘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 안 했어요. 딸은 욕하면서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딸이 직접 데려다 준 것 같았어요. 도윤차가 없었거든요. 저녁도 안 차렸습니다. 6시가 지나고 7시가 됐는데 저는 방에서 안 나갔어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도윤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하고요.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더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하고요. 도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하더라고요. 저는 제정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아내가 아니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하고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안 가져갔어요. 그냥 지갑이랑 핸드폰만 들고 나왔죠.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협의 이혼 신청서를 보냈어요. 도윤한테요. 도윤은 전화를 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도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했죠. 저는 답장 안 했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이 협의를 거부했다고 했어요. 이혼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정으로 가야 한다고요.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그동안 저는 미숙이네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미숙이가 와서 지내라고 했거든요. 저는 미안했지만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미숙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정 날짜가 됐습니다. 법원으로 갔어요. 도윤도 와 있었습니다. 딸도 같이 왔더라고요. 저는 혼자였어요. 변호사만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정실로 들어갔죠. 조정위원이 양쪽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 딸이 들어와서 저를 가사도우미처럼 부렸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밥 빨래 청소학원 픽업 다 제가 했다고 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다. 딸이 힘든 시기라 도와준 것뿐이다 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당연한 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딸분은 왜 직접 안 하셨습니까 하고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애 키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조정위원이 또 물었어요. 그래도 밥은 본인이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요. 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도윤한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왜 모르셨습니까 하고요. 도윤이 말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말을 안 해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쪽 주장이 평행선이네요. 합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고요. 그럼 재판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도윤은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했죠. 밖으로 나왔을 때 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영아 하더라고요. 저는 돌아봤어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그냥 돌아와 딸은 곧 나갈 거야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당신 집 식모가 아닙니다 하고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잖아. 딸 힘든 거 좀 도와주면 안 돼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도윤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따라왔어요.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은 2달 뒤에 열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미숙이네 집에 있었어요. 미숙이가 오래 있어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미안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재판 날이 됐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어요.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제 변호사가 제가 작성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적은 거요. 판사가 그 기록을 봤습니다. 한참 보더니 도윤한테 물었어요. 원고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하고요. 도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판사가 또 물었어요. 가족이 함께 사는 집에서 한 사람이 모든 가사를 전담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하고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제 딸이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판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딸분의 어려움을 원고가 전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재혼 후 피고 딸의 입주로 인해 원고가 과도한 가사 부담을 떠안게 됐고 피고는 이를 방관했다고 했어요. 이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딸은 화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감이 안 났어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미숙이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숙이한테 말했어요. 이혼했다고요. 미숙이는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막막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예전 집은 이미 없었습니다. 도윤이랑 결혼하면서 정리했거든요. 전세 계약 만료되면서 짐 다 빼고 집 주인한테 넘겼어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큰애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재혼했다가 이혼했다, 지금 갈 곳이 없다 하고요. 큰애가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왜 그런 일을 말도 안 하고 하셨어 하고요. 저는 대답 못했습니다. 큰애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요. 그런데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방이 없어요. 거실에 계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둘째한테도 전화했어요. 셋째 막내한테도 했습니다. 다들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들 방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끊고 나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 집 거실에 얹혀 사는 게 싫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제가 있는 게 불편할 거예요. 며느리들도 눈치 볼 거고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동네에 몇 군데 있었어요. 제일 깨끗해 보이는 곳에 전화했습니다. 방 있냐고 물었어요.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가봤습니다. 건물 3층이었어요. 복도가 좁았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까 작았어요. 침대랑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라고 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했죠. 저는 여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물었어요. 언제 들어오실 거냐고요. 저는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알겠다고 했어요. 계약서 쓰고 돈 내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짐을 싸서 들어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큰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었어요. 옷을 개서 선반에 넣고 세면도구를 꺼내놓고 그랬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이 정말 좁았어요.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환기구 소리가 컸어요. 복도에서 다른 사람 걷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좁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누가 시키는 일 없고 눈치 볼 사람 없고 그냥 저 혼자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예전에 큰 집에서 천장 보던 것과는 달랐어요. 다음 날부터 일을 알아봤습니다. 슈퍼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에 하던 곳은 아니고 다른 곳이었습니다. 주 3일 나가기로 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고시원비랑 밥값은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요. 62의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슈퍼 일하고 있는 거였어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 시간에 움직이고 일 나가고 돌아와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았어요. 누구 집에 들어가서 식모처럼 사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어느 날 큰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고시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큰애가 놀라서 말했어요. 왜요? 우리 집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내 방식으로 살게 하고요. 큰애가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살 거야.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하고요. 큰애는 한참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엄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슈퍼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알아요. 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걸요.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걸요. 크고 화려한 집에 들어가는 대신 제 크기만큼의 공간을 골랐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기로 했어요. 아직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겁니다. 누구 집에 들어가서 쓰이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혼자라도 제 자존심 지키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초라해 보여도 내 방식대로 사는 걸 선택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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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집니다.